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함경북도 장마당에서 라면을 팔았습니다. 7년 동안요. 라면 3개면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아이 둘이 그걸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좌판 앞에 3명이 섰어요. 그리곤 말했죠. 단 3글자. 따라와. 지하로 끌려갔어요. 형광등 하나, 쇠의자 하나. 거기서 저는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뒤 제 옆자리에서 늘 웃던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 사람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이 둘을 안고 얼어붙은 강 위에 섰어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땅을 밟게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산 아래로 탄광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남자들은 거의 다 그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이름은 철수였고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갱도로 들어가면 해가 질 무렵에야 나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온몸이 석탄가루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세수를 해도 눈 밑에 검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국이 싫지 않았어요. 그게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이 순남이는 갓 돌이 지났고 작은아이 순이는 제 뱃속에 있었어요. 순남이가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말 대신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급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옥수수 가루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감자도 가끔 나왔고 명절이면 돼지고기가 한 줌 배급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로요. 알루미늄 냄비였는데 바닥이 얇아서 불이 세면 금방 눌어붙었어요. 그 냄비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하면 김이 올라오는데 순남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빠 하고 물으면 저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대답했어요. 그 시절에는 이웃끼리 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된장을 빌려가면 우리 집에는 소금을 나눠줬어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저녁이면 연탄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게 우리 마을의 냄새였어요. 저는 28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탄광에서 돌아오면 저는 물을 데워 세수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물밖에 없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석탄 가루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왔구나. 그해 겨울이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남편은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 2명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갱도 천장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갱도 폭은 1.2m, 높이는 겨우 사람 하나 서는 정도였습니다. 그 좁은 데서 천장이 내려앉으면 피할 곳이 없어요. 남편은 왼쪽 다리가 바위에 깔렸고 동료들이 4시간 만에 꺼냈을 때
다리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순남이가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려다 다리가 없다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내려온 장면은 기억합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다음 달부터 배급 봉투가 줄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지 않으면 배급 등급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옥수수 가루도 끊겼습니다. 감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석 달 뒤 배급 봉투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루 한 끼로 줄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못 참았어요. 순남이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게 아니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아이들은 울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만 멀거니 뜨고 천장을 봐요. 순남이가 그 상태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겨우 100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등에 업고 순남이 손을 잡고 장마당이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장마당까지 걸어서 1시간 반이었어요. 순남이가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 저는 순남이를 한쪽 팔로 안고 순이를 등에 업은 채로 걸었습니다. 제 체중이 43kg였을 때예요. 아이 둘 합치면 15kg가 넘었을 겁니다. 장마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기가 다른 세상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펼쳐놓고 값을 부르고 흥정하고 다투고 웃고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배급줄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팔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건 냄비 하나뿐이었어요. 그 냄비 매일 저녁 옥수수죽을 끓이던 그 냄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닥에 내려놓고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비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해가 기울어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순이가 칭얼거렸어요. 젖이 안 나오는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젖도 안 나와요. 순남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 옆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장마당에서 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어요. 나이가 6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이 저보다 더 거칠었어요.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파란 비닐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깔고 앉아. 바닥이 차가우면 배가 더 고파.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비닐보자기를 펴서 제 엉덩이 밑에 깔아줬습니다. 내일 다시 와. 냄비 말고 다른 거 가져와. 집에 쓸만한 거 뭐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다리도 없고 배급도 없고 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앉아 있어. 앉아 있기만 해도 되니까. 그 말이 그날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파란 비닐보자기 위에 앉아 있던 그 감촉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비닐보자기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팔 것도 없이 사는 것도 없이 그냥 할머니 옆에서 장마당이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공부였어요. 장마당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오면 물건을 숨겨야 했어요. 중국산 물건은 특히 빨리 감춰야 했습니다. 비닐보자기 밑에 넣거나
치마 속에 감추거나 아이 포대기 안에 끼우거나 할머니는 그걸 눈 깜짝할 새에 해냈어요. 자리세도 있었습니다. 보안원에게 바치는 돈이요. 하루에 북한 돈 500원. 500원이 없으면 좌판을 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보안원이 오면 주머니에서 접힌 돈을 꺼내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보안원도 아무 말 없이 받아갔어요. 그게 장마당의 인사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물건을 줬어요. 중국산 라면이었습니다. 한 박스에 12개. 이걸 하나에 얼마 받고 팔 수 있겠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 라면 하나에 북한 돈 700원이야. 원가는 400원이고 하루에 3개만 팔면 너희 식구 옥수수 죽은 끓일 수 있어. 라면 3개. 하루에 3개만 팔면 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첫날 2개 팔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라면 사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대신 불러줬어요. 여기 라면 있어요. 중국산이야. 둘째 날 3개 팔았습니다. 셋째 날 4개. 일주일 뒤에는 하루에 6개씩 나갔어요.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건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죽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밥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순남이가 죽을 먹으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이도 죽을 떠먹었어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비닐보자기를 제게 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순남이네 엄마, 이 자리에서 절대 죽지 마.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저는 파란 비닐보자기를 접어서 가슴에 안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 보자기는 제 좌판이 됐어요. 매일 아침 펼치고 매일 저녁 접었습니다. 라면을 올려놓고 돈을 세고 보안원에게 바치고 남은 돈으로 옥수수를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마당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라면 3개면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부족해졌어요. 장마당에서 7년이 흘렀습니다. 라면으로 시작한 좌판이 어느새 중국산 의약품, 화장품, 건전지, 심지어 속옷까지 취급하게 됐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루트가 넓어진 거죠. 중국 쪽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공급책이 있었고 저는 그 물건을 장마당에서 파는 역할이었습니다. 순남이는 7살이 됐고 순이는 5살이 됐어요. 남편은 나무 목발을 짚고 가끔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의족을 맞추려면 중국산으로도 큰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직 그만큼 벌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이었어요. 평소처럼 장마당에 나갔는데 공급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 물건을 대주던 사람 대신 처음 보는 남자가 왔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고 말투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쪽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물건값이 이상했습니다. 전보다 30% 쌌어요. 같은 중국산 라면인데 원가가 확 내려간 거예요. 저는 의심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싸게 들여오면 마진이 더 남으니까요. 3번째 거래 때였습니다. 남자가 물건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옆에 검은 가방 하나를 같이 놓았어요. 이것도 같이 옮겨줘. 저는 가방을 봤습니다. 천으로 된 가방이었는데 무게가 4kg는 됐어요. 라면 상자보다 가벼운데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뭔데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 열어보지 마. 가방 하나에 라면 한 달치야. 라면 한 달치.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의족을 맞출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옮기는 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7년을 버텼으면 그 정도 감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이 안 됐어요. 순남이 학비가 필요했고 남편 의족이 필요했고 순이한테 사과를 한 번만 먹이고 싶었습니다. 사과 하나에 2,000원이었거든요. 아이가 사과를 처음 먹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고 와서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잠든 걸 확인한 뒤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얼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중국산 휴대전화 5대, USB 3개, 그리고 SD카드가 30장이 넘었습니다. SD카드 안에 뭐가 있는지는 포장지에 적혀 있었어요. 나만 드라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걸리면 죽는 물건입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유통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안 잠겼어요. 3번 만에 겨우 잠갔습니다. 내일 돌려줘야 한다. 이건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순남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돈 내래. 저는 가방을 옮겼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가방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다음날 그 자리에 돈이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금액이 위안화로 500위안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바꾸면 라면 한 달치가 훌쩍 넘었습니다. 한 번이 2번이 됐고 2번이 석 달이 됐습니다. 가방 안의 내용물은 매번 비슷했어요. 휴대전화, USB, SD카드, 가끔 중국산 라디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열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무게와 크기로 대충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3달 동안 번 돈으로 남편 의족을 마쳤습니다. 중국산이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철수가 처음으로 의족을 끼고 마당을 걸었을 때 순남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순이는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 달에 순남이와 순이에게 처음으로 고기를 사줬어요. 장마당에서 산 돼지고기 200g이었습니다. 볶음을 해서 상에 올리니까 아이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순남이가 젓가락을 들더니 자기 것을 집기 전에 순이 그릇에 한 점을 먼저 놓았습니다. 7살짜리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기를 처음 먹는 모습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남편은 구석에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나는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자기 몫까지 아이들에게 주려는 거였어요. 저도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그 사이에 가방 운반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3번 꼴이었어요. 공급책 남자는 만날 때마다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해. 저는 그 웃음이 불편했지만 돈 봉투를 받으면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좌판을 나란히 펴놓고 앉아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입을 거의 안 움직이고 말했습니다. 순남이네 엄마. 그 사람 보이부에서 찍혔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나는 그 공급책.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조심해야 돼.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기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보이부 동향을 알고 있는 걸까? 장마당 할머니가 보이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모른 척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그 말이 저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면 코 안이 얼어붙는 수준이었습니다. 영하 27도. 장마당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발가락 끝이 먼저 아팠어요. 비닐보자기를 접어 겨드랑이에 끼고 라면 상자를 이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좌판을 펴고 라면을 올려놓았을 때 할머니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안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어요. 손님 한 명이 와서 라면 2개를 사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오기 전이었어요. 3명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군복이 아닌데 군복 같은 옷. 보이부 사복이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2글자. 따라와. 저는 비닐보자기를 접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지금 비닐보자기가 바닥에 펼쳐진 채로 남았습니다. 라면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옆자리 상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안 보려고 했어요. 장마당에서 보이부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3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건물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었어요. 벽에서 물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형광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쇠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의자였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다리가 풀려서 저절로 앉았어요. 기온이 3도 정도였을 거예요. 입김이 보였고 손끝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연두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한 이상한 빛이었어요. 그 빛 아래 앉아 있으면 내 피부가 아픈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신문관이 들어왔어요. 서류를 한 장 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더니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내가 3달 동안 옮긴 가방. 총 9번이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중국산 휴대전화, USB, SD카드. 남한 영상물이 담긴 SD카드. 이거 유통만 해도 정치범수용소야. 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한테 관심 없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한테 물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랐습니다. 공급책이라고만 알았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신문관이 서류를 넘기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급책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은 탈북 브로커야. 사람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루트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옮긴 가방은 탈북 자금 세탁용이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옮긴 건 드라마 SD카드가 아니라 탈북 루트의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신문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한 가지만 해주면 집에 보내줄게. 신문관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공급책을 다시 만나라. 거래를 잡아라. 보이부가 현장에서 체포한다. 그러면 너는 집에 간다. 간단했어요. 말로는요. 저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신문관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거기에 적혀 있던 건 두 줄이었습니다. 순남이 7살, 순이 5살, 아이들 이름이었습니다. 학교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순남이가 다니는 소학교 이름, 순이가 맡겨져 있는 이웃집 주소. 신문관이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아이들이 대신 이 의자에 앉게 되는 건 아닌데 뭐 수용소에 가면 가족은 따라가지. 알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연좌제였어요. 저 하나가 잡히면 아이들까지 끌려갑니다. 남편도요. 다리 하나 없는 남편이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7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석방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줄이 안 보이는 줄에 매인 채로 밖으로 나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순남이가 현관에서 저를 봤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저는 장마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순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순이를 안았어요. 아이 몸에서 옥수수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그 조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누가 왔다 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물었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접근한 거였어요. 보이부는 저만 감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까지 쥐고 있었어요. 집안에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순남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어요.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벽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았고 창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어도 누군가 그걸 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요. 저는 전부 말했어요. 가방 이야기, 보이부 이야기, 공급책이 탈북 브로커라는 것, 그리고 제가 미끼가 됐다는 것.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남편의 숨이 거칠어진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남편이 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물었습니다. 안 하면 수용소래요. 연좌제.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목발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어요. 그게 남편이 한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부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공급책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장마당 동쪽 끝 폐가옥 담벼락에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다음 날 그 자리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래 날짜와 장소가 적힌 쪽지요. 저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렸습니다. 다음 날 쪽지가 있었어요. 3일 후 같은 장소 보이부에 보고했습니다. 신문관이 웃었어요. 잘했어. 그날 우리가 잡는다. 너는 그냥 거래하는 척만 하면 돼.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공급책 남자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래 당일 장마당 동쪽 끝 폐가옥.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부 차량 2대가 폐가옥에서 200m 떨어진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미끼로 쓰고 공급책이 나타나면 덮치는 작전이었습니다. 폐가옥 안은 어두웠어요. 지붕 절반이 무너져 있어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먼지와 돌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저는 안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 공급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남자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장마당 옆자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공급책이 보내는 그 가방과 같은 가방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순남이네 엄마. 저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할머니가 왜 그 가방을 들고 있는 거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할머니가 공급책의 연락책이었던 겁니다. 물건을 최종 전달하는 사람. 할머니가 보이부 동향을 알고 있었던 이유. 할머니가 처음부터 저에게 친절했던 이유. 비닐보자기를 주고 장마당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루트를 알려준 이유. 저를 키운 거예요. 운반책으로 쓰기 위해서. 그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걱정한 건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쳤어요. 양쪽 입구로 동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6명. 할머니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열렸고 안에서 휴대전화와 SD카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명이 할머니 양팔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미움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끼라는 걸, 보이부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그런데도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끌려가면서요. 양팔이 잡힌 채로 발이 질질 끌리면서 순남이네 엄마, 약속 잊지 마.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보이부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차가 떠났습니다. 폐가옥 안에 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방과 쏟아진 SD카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도 없는 그 어두운 폐가옥에서 저는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자국만 먼지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 할머니가 끌려간 다음 날 보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차, 같은 길, 같은 지하실. 신문관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만족한 사람의 웃음이요. 내 덕분에 연락책 하나 잡았다. 고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신문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새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공급책 본인의 얼굴이었어요. 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사진인데 옆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체포. 연락책은 잡았는데 본체는 아직이야. 내가 한 번 더 해야 해. 이번에는 공급책 본인을 유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연락책이 아니라 그 위의 사람. 탈북 루트를 운영하는 진짜 브로커. 어떻게 만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연락책을 7년 동안 만났잖아. 그 루트로 접근하면 돼. 7년 동안 만난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공급책에게 닿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이 건물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물기가 배어 있었고 형광등 빛이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바닥 구석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요. 파란색이었어요.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파란 비닐. 할머니 좌판에 깔려있던 그 비닐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방에 앉았던 거예요. 이 의자에, 이 형광등 아래에,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비닐이 찢어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끌려올 때 옷에 붙어 있던 비닐 조각이 떨어진 거죠. 아니면 할머니가 일부러 남긴 건지. 저는 그 조각을 집으려 했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신문관이 말했어요. 걱정 마.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잘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안도.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안도. 다른 하나는 공포. 보이부가 할머니를 인질로 쓰고 있다는 공포. 제가 한 번 더 미끼가 되면 할머니가 산다. 안 하면 할머니가 죽는다. 그리고 저도 죽고 아이들도 수용소에 간다. 신문관이 서류를 밀어놓고 일어섰어요. 일주일 줄게. 방법을 찾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쇠의자에 앉은 채로 바닥에 파란 비닐 조각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뭘 생각했을까? 저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제가 미끼가 된 순간부터 할머니는 각오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비닐 조각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의 좌판 위에서 빛나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일주일. 신문관이 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보이부가 원하는 답을 찾는 척했어요. 공급책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는 보고를 매일 보이부 연락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왔다고요. 실제로는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7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할머니가 무심하게 흘린 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장마당 이야기였지만 가끔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삼봉산 너머 왼쪽 계곡을 따라가면 강이 나와. 한 번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 맥락 없이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저는 그때 무슨 강이요? 하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삼봉산 뒤편 계곡을 따라가면 두만강 상류에 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북 루트를 말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루트를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또 있었어요. 강이 얼면 건널 수 있는데 한가운데가 제일 약해. 거기는 물이 흘러. 이것도 아무 맥락 없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탈북해야 했습니다. 보이부의 미끼 노릇을 계속하면 끝이 없었어요. 공급책을 잡아도 다음 타깃이 나올 거고, 저는 계속 이용당할 거고, 할머니는 죽을 거고, 언젠가 제 차례도 올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감시자가 있었으니까요. 보이부가 남편에게도 접근했다는 건 집안의 대화가 보고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남편도 위험해지고 남편이 모르면 남편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남편도 재운 뒤에 남편이 깊이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어요. 촛불 하나를 켜고 비닐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하나씩 넣었어요. 아이들 옷 4벌, 마른 옥수수 2kg, 성냥 1갑, 물통 하나, 아이들 양말 2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비닐보자기로 감싸서 묶으면 무게가 4kg 정도였습니다. 아이 하나를 업고 하나를 안고 4kg를 더 들고 걸어야 했어요. 두만강까지 직선거리 38km. 산길을 돌아가면 50km는 넘을 거였습니다. 걸어서 이틀, 아이를 데리고 가면 사흘, 검문소가 최소 2군데, 경비초소가 강 근처에 하나, 서치라이트는 밤새 돌아갑니다. 그걸 뚫고 가야 했어요. 34살 43kg의 몸으로 7살 순남이와 5살 순이를 데리고 될까?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안 가면 확실히 죽었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안 가면 확실히 죽어요. 저도 아이들도 비닐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그 보자기를 아이들 옷과 옥수수 위에 덮었어요. 약속 잊지 마.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보이부에 보고할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흘 뒤에 공급책이 나온다고 전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공급책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부는 그 사흘을 기다릴 거였습니다. 그 사흘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거래 전날 밤 아이들을 평소보다 일찍 재웠습니다. 순남이가 이상한 눈치를 챘어요. 엄마, 왜 이불 많이 덮어줘? 추우니까. 원래도 추웠는데 7살이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면서 웃었어요. 웃는 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남편 등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 말리거나 같이 가겠다고 하거나 어느 쪽이든 위험했어요. 다리 하나 없는 남편이 산길 50km를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데려가면 셋 다 죽어요. 두고 가면 저와 아이들만이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야 발이 떨어지니까. 새벽 2시 남편의 숨소리가 깊어졌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옷은 미리 입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 옷도 미리 겹겹이 입혀놨어요. 이불 위에 옷을 입힌 채로 재운 거였습니다. 순남이를 먼저 깨웠어요. 입에 손을 대고 쉿했습니다. 순남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조용히. 지금 가야 해. 순남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7살이 상황을 읽은 거예요. 순이는 자는 채로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로 단단히 묶었어요. 순남이에게 비닐보자기 보따리를 들렸습니다. 4kg. 7살한테는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순남이는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장마당에 일찍 나간다고 남편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한 줄. 남편이 읽으면 알 거예요. 장마당은 새벽에 안 열어요. 남편은 알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온이 영하 18도였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남이 손을 잡았는데 아이 손이 이미 차가웠어요. 첫 번째 관문은 시내 검문소였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에요. 24시간 운영이었고 야간에는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통행증은 없었습니다. 검문소까지 200m, 100m, 50m 등에서 순이가 움직였어요. 추운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 공기 속에서는 칼날처럼 선명하게 들렸어요. 검문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하얗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칭얼거림이 커졌어요. 조금씩 커지더니 울음이 되려 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순이 등을 토닥였어요. 리듬을 맞춰서 토닥, 토닥, 토닥. 아이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검문소 군인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이쪽을 봤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이 어렸습니다. 총을 메고 있었지만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야간 근무에 지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목소리도 피곤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읍내 병원에 갑니다. 열이 39도가 넘었어요. 순이가 울고 있었으니까 아픈 척이 아니라 진짜 아파 보였을 거예요. 추위에 코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순이를 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통행증은 없었습니다. 급해서 못 챙겼어요.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열이 올라서 군인이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순남이를 봤습니다. 순남이가 비닐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제 뒤에 서 있었어요. 7살짜리가 새벽 3시에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분증. 군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어요. 보이부가 돌려준 신분증이었습니다. 연행됐다가 석방되면 신분증에 표시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군인이 그걸 알아보면 끝이었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전등을 켜서 비췄습니다. 3초, 5초, 7초. 그 7초가 7시간 같았어요. 군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전기를 들었다는 건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확인이 되면 보이부 관리 대상이라는 게 나올 거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검문소 방향이 아니라 마을 안쪽에서 오는 소리였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거래 날짜가 아직 이틀 남았는데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안 나타난 걸 눈치챈 건지 아니면 남편이 메모를 보고 연락한 건지 군인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차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움직였어요.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순남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순이를 등에 업은 채로 비닐보자기 보따리를 순남이가 잡고 있었어요.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뛰었어요. 검문소 옆 도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도랑 깊이가 1m쯤 됐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빠졌습니다. 순남이가 넘어졌어요. 보따리가 굴렀습니다. 저는 순남이를 끌어올리면서 보따리를 주워 다시 뛰었어요. 뒤에서 군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은 아직 안 울렸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마을 전체가 깨어나거든요. 도랑을 따라 50m를 뛰었을 때 산기슭이 나왔어요.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차량은 못 따라와요. 순남이가 뛰면서 물었습니다. 숨이 차서 끊기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나중에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을 두고 왔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남편을, 감시자가 붙어 있는 남편을. 순남이가 더 물었어요.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뛰면서 울었습니다. 대답 대신 순남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이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순남이가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남이를 한 팔로 안아 올렸어요. 등에 순이, 가슴에 순남이, 한 손에 보따리.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걸었다고 하기엔 기어간 쪽에 가까웠어요. 사이렌 소리는 마을 쪽에서 울렸고 숲에 들어오고 나서는 차량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는 숲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길, 삼봉산 너머 왼쪽 계곡. 삼봉산은 마을에서 북동쪽이었어요. 해발 890m. 지금 저는 산기슭에 있었고 정상까지 가려면 능선을 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순이는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불안해서 계속 등을 토닥였어요. 토닥일 때마다 아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순남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순남이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다리 아파. 조금만 더 가자. 엄마, 못 가겠어. 순남이를 업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순이가 등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순남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이 눈을 봤습니다. 순남아, 지금 멈추면 안 돼. 엄마가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순남이가 울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7살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 표정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산을 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해가 뜨고도 한참 뒤에 능선을 넘었습니다. 능선 너머로 계곡이 보였어요. 왼쪽 계곡. 할머니가 말한 그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어 있어야 할 계곡인데 중간중간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낮이 되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영하 23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견딜 수 있었어요. 순남이에게 마른 옥수수를 몇 알 줬습니다. 순이도 깨워서 먹였어요. 아이들이 옥수수를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지, 강이 나올 때까지 하루가 더 걸리는 건지, 검문소가 또 있는 건지.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 저는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겼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색대인가. 어둠 속에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총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더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총이 아니었어요. 접힌 종이었습니다. 지도. 남자가 말했어요. 순남이네 엄마.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가 저를 부르던 이름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너야.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공급책 쪽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의 누군가. 너 때문에 할머니가 잡혔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미끼가 됐고 할머니가 잡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뒤에서 제 옷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남자가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말이 있어. 남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연필로 그린 선이 흐릿했지만 계곡과 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까지 3시간이야. 이 길로 가면 경비 초소를 피할 수 있어. 저는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안 움직였어요. 왜 도와주는 건데요? 남자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잡히기 전에 연락을 했어. 딱 한마디였어. 순남이네 엄마한테 전해줘. 비닐보자기 접어서 품에 넣고 가라고. 그게 부적이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보이부에 끌려가면서도 저를 걱정한 거였어요. 자기가 잡힐 걸 알면서도 마지막 연락을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저를 살릴 사람한테 한 거였습니다. 남자가 지도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서 더 도와줄 수는 없어. 길만 알려주는 거야.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멈추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봤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빨간 점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 얼음 가운데 약함. 둘레로 가.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기 전에 써놓은 거였어요. 3시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순남이가 보따리를 들고 걸었고 순이는 등에서 간간히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새벽이 되기 직전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이 30m쯤 됐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있었고 언덕이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30m만 건너면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적었습니다. 가운데가 약하다고,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다고. 저는 얼음 위에 첫 발을 올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남이를 먼저 보낼까? 아니,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같이 가야 했습니다. 순이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비닐보자기를 펼쳤어요. 순이를 비닐보자기로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부적이라고 했으니까 비닐이 물에 닿으면 적어도 아이 채우는 잠깐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순이를 가슴에 안고 순남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남아, 엄마 손 놓지 마. 응. 걸었어요. 얼음 위를 한 발, 두 발, 세 발, 10m쯤 갔을 때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가운데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어요. 15m, 얼음이 까맣게 보이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적은 대로 둘레로 돌아야 했습니다. 왼쪽으로 우회했어요. 얼음이 두꺼운 쪽으로 돌아가면 거리가 늘어나지만 빠지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20m, 서치라이트가 켜졌어요. 강 상류 쪽 경비초소에서 빛 한 줄기가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멀었어요. 5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순나미가 미끄러졌습니다. 잡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25m.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쩍! 제 발밑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 발 더 내디뎠어요. 쩍! 또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가 품 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비닐보자기에 쌓인 채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움직였어요. 이쪽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뛸 수밖에 없었어요. 얼음 위에서 뛰는 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서 있으면 발각이었습니다. 순나미를 끌고 순이를 안고 뛰었어요. 28m, 29m, 발이 강둑의 흙을 밟았습니다. 얼음이 끝나고 흙이 시작된 거예요. 눈이 쌓인 언덕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나미가 옆에 쓰러졌어요. 순이가 품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비닐보자기가 젖어 있었어요. 얼음 위에 물이 묻은 거였습니다. 파란 비닐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부적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 북한이 보였어요. 서치라이트가 아직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닿지 않았어요. 30m, 그 30m가 세상을 둘로 갈랐습니다. 순나미가 물었어요.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엄마 다 왔어? 응, 다 왔어. 그게 그날 밤 제가 한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숲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쪽도 국경 경비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경우가 그 시절에는 흔했어요. 이틀을 숲에서 숨었습니다. 마른 옥수수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남은 양이 한 줌이었습니다. 물은 눈을 녹여 마셨어요. 순나미가 눈을 입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울 뻔했습니다. 7살이 눈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 네트워크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루트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네트워크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시골 마을의 농가에 숨겨졌습니다. 한 달, 그 집 아주머니가 중국 조선족이었어요. 말이 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순나미가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멈췄어요. 엄마, 이게 뭐야? 밥이야. 아까 먹던 거랑 다른데. 쌀밥이야. 흰 쌀밥. 순나미가 밥을 천천히 씹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 그 한마디가 제 7년을 다 갚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 뒤 라오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태국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어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달려왔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양쪽에서 저를 안았어요. 순나미가 제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엄마, 다 왔어? 두만강 건너던 날 밤에도 했던 말이었어요. 응, 이번에는 진짜 다 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줄 수 있었어요. 순나미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엄마, 여기 따뜻해. 따뜻한 바닥. 그게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지금 순나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저보다 커졌어요.
순이는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한테 김밥 줬어. 순이가 웃으면서 말할 때 저는 냉장고에 김밥 재료가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남편 소식은 끊겼어요. 한국에 온 뒤 여러 경로로 알아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수용소에 간 건지 알 수 없어요. 밤에 가끔 남편 꿈을 꿉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꿈이에요. 왼쪽 다리가 없는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꿈에서 남편은 말이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순남이 머리를 쓸어줍니다. 꿈에서 깨면 현관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할머니 소식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건지, 정치범수용소에 계신 건지, 아니면 이미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비닐보자기를 갖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많이 바랬어요. 구석구석 달았고 작은 구멍도 나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7년 동안 깔았던 자국이 남아 있어요. 라면을 올려놓던 자리, 보안원한테 급하게 접었던 자국. 할머니가 처음 건네주던 날의 손길이 아직도 비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자기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펼쳐봐요. 장마당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순남이가 물은 적 있어요. 엄마, 그 비닐 뭐야? 왜 버리지 않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말해줄 거예요. 이 비닐보자기 위에서 엄마가 살아남았다고. 이 비닐보자기를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켜주려 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장마당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본명도 모릅니다. 7년 동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살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가. 할머니,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